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연예계 산업적 배경에 많은 시청자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명 하이브 사태라는 이름으로 연예면은 물론 경제면, 사회면까지 장식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시간 YTN의 연예계 경영권 분쟁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YTN이 달라진 방송 환경에 따라서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5월 봄철 개편을 진행합니다. 이번 편성의 중심 키워드를 이 시선과 정리로 삼아서 새로운 이름의 신설된 뉴스를 선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안으로는 주변 현실을 냉정히 진단하고 밖으로는 국내 24시간 뉴스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그 첫걸음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하이브와 그사나 레이블 어도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도어 민진진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현장 중계 영상이 기록적 조회수를 보이면서 언론사 간 화제성 영상을 경쟁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언론이 본질에서 벗어난 자극적 내용에 주목하고 양측의 갈등만을 받아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연예계 이슈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K-팝 산업의 구조를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이 내용 살펴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연예면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분쟁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가 이 속보부터 대담까지 여러 형태로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관련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보도 부족한 점은 좀 없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이제 YTN 보도 초반에 양측의 주장을 제시한 보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4월 23일 보도인데요. 방시혁 민희진 전면전 경영권 탈취 시도 대 뉴진스 베끼기 앵커 리포트입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을 가져가서 본사에서 독립해서 독자 행보를 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라는 내용과 또 민 대표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그 스타일링과 안무 등을 표절한 것에 항의하면서 사과나 대책 대신에 이제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획사 레이블 체계, 경영권, 또 지분 구조 등의 배경도 설명을 했습니다. 양측의 공방과 갈등 배경 상황을 앵커 리포트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또 4월 24일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갈등 법적 쟁점은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의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를 짚어줬습니다. 양측이 제기할 수 있는 그 소송의 내용을 각각 설명을 합니다. 법적 다툼의 내용을 양측의 입장에서 모두 제시해서 이번 분쟁의 내용을 고루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이어서 4월 25일 하이브 민희진 등 고발하기로 어도어 긴급 기자회견 제목입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이어서 어도어 부대표가 지분 취득 방안을 민희진 대표와 나눈 그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후에 어도어의 반박 입장을 함께 소개해서 보도의 균형을 갖췄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과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날의 기사들을 저도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나와서 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과 일련의 상황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하이브 민희진 갈등, 뉴진스의 앞날은 대담에서요. 민 대표의 메신저 개인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한다든지 무속인이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주술과 관련해 주목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평론가가 이러한 사담 공개 말고 이제 핵심인 경영권 탈취 의혹을 좀 진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정작 좀 이런 보도는 이와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대담에서 이렇게 평론가의 발언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자회견한 거를 보니 민 대표는 남의 회사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민 대표가 뉴진스밖에 모르는 광인이라든지, 하이브 직원들이 속이 썩어 들어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근거 없는 인상 비평이나 인신공격을 이어가면서 한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상당히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뭐 기사, 앵커 리포트로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시간 순으로 보도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4월 27일 보도였는데요. 하이브 미니진 계약 두고 진실 공방, 뉴진스 뮤비 공개, 또 4월 30일에 이어서도 나옵니다. 미니진 단톡방 핵심어 풋옵션 농담과 진담 사이라는 제목의 보도 외에도 사실 너무나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관련된 보도량도 급증했습니다. 하이브가 어도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22일부터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4월 25일 어도 미니진 대표가 2시간에 걸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야말로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이브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지난해 연매출도 2조 1,7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에 11개 레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경영권 분쟁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면에서 보도가 적절했는지 의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미니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을 아이돌 K-팝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로 보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참신한 분석이나 정교한 해설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 아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원님 의견처럼 관련 기사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게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실제 본질과 벗어난 자극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언론들도 같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빅카인즈에서 하이브, 어도 이렇게 검색어 입력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살펴보니까 3,923건이나 검색이 됩니다. 또 사실 YTN도 300건 가까이 나오거든요. 민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여러 생각할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자회견 현장을 언론사들이 이렇게 중계를 그날 대부분 했습니다. 조회수가 엄청났는데요. 하루 조회수 상위 100개 중에서 14건이 이 기자회견 관련 영상이었고요. 그중에 12건이 언론사가 만든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YTN 현장 중계 영상 역시 조회수 5위를 기록했다라는 그 기사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 5월 4일 보도입니다. 밈이 된 미니진의 135분, 일주일 SNS 반응 분석이라는 그 제목의 보도인데요. 기자회견 당일 SNS 등에서 미니진의 단어가 언급된 횟수가 9만 건이 넘었고요. 또 일주일 동안 30만 건에 가깝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장 중계 이후에도 이제 이 건이 워낙 화제성이 많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이 쇼츠로 또 일부 편집돼서 쏟아졌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쏟아내는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생중계되다 보니까 여과 없이 방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사들의 유튜브 생중계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튜브는 그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제재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뭐 중계식 보도와 다른 말로 경마식 보도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보도 전문 채널로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있겠죠. 예, 그 미니진 대표 기자회견 당시에 YTN 보도국 내에서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생중계를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었는데요. 생중계를 하자는 쪽은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관심이 크다 보니 시청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반대쪽 신중하자는 의견은 미니진 대표가 사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뭐 돌출 발언이라든가 검증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시청자들이 사안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YTN에서는 본 방송에서는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생중계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평가에서는
본방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기를 잘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까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 그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니진이나 그 회사 측에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 플레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유리한 입장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화제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YTN을 포함한 언론들이 다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냉철하고 차갑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언론의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의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타는 보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안을 얼마나 차갑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고 특히 언론 보도 전문 채널인 YTN으로서는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률만 고려를 했다면 본방송에서도 사실 생중계를 다루는 게 맞았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자면 본방송에서는 내보내지 않고 유튜브에서만 생중계로 내보낸 게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그날 그 기자회견은 상당히 돌출된 말이나 행동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이 이 사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데 나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생중계를 하지 않고 나중에 분석 보도를 내는 것이 맞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연예계 산업 구조기도 하지만요, 이 K-팝이라는 게 우리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그 저변의 문화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사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뭐 경영권 탈취다 아니다의 공방이 아니라 우리 한류 산업 구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그런 필요도 제기된다는 겁니다. 언론 보도가 이제 양측의 공방만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K-팝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그런 보도가 필요합니다. 4월 27일 SM이어 하이브도 경영권 논란, K-팝 위상의 찬물 제목의 보도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그 엔터 산업 경영권 분쟁 사례들을 전합니다. 잇따른 경영권 논란 속에 K-팝 중흥기를 이끈 리더들이 오히려 K-팝 위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는데요. 이런 경영권 분쟁 속에서 아티스트 위상이라든지 또 이제 K-팝의 관행 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보도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소속 아티스트나 팬덤은 뒷전이고 이제 경영권 분쟁, 알력 다툼을 벌이는 게 이제 문제인 것은 맞지만 한 기업의 분쟁이 K-팝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든지 K-팝 이상의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등의 보도는 어떤 기업과 산업, 국가를 동일시하는 좀 과거의 프레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미 있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탈취 시도에 꽂힌 하이브, SM, JYP, YG와 다른 이유는 하이브가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과정, 그리고 어도어 등 11개의 멀티 레이블로 구성된 기업 구조를 갖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게임사로 발돋움하려는 동향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서 하이브만의 특성을 다뤘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이제 멀티 레이블의 한계로 접근한 기존의 기사들과 달리 이제 기업의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 면이 차별화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어도어의 지분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주장처럼 경영권을 탈취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아함이 좀 있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 측이 그 지분을 나눠주는 것 외에는 이제 민 대표가 여러 시도를 하더라도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시청자들한테 설명해준 부분들은 좀 좋았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5월 3일 보도입니다. 하이브 어도어 분쟁, 협업 없는 지배 구조가 문제, 또 민희진 분쟁 예견된 일, 멀티 레이블 갈등 심각할 구조. 이렇게 단신으로 짧게 다뤘는데요. 이게 이제 문화연대 긴급 토론회 소식을 전한 거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 멀티 레이블 체제인 하이브의 지배 구조에서 이번 갈등을 초래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다라고 전합니다. 이번 분쟁 사태를 초래한 문제점은 그 레이블이 하이브라는 그 경영 지배 구조 안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는 점, 또 콘텐츠의 배타적 독립성 유지 때문에 각 레이블의 협업이 부재하다라는 점이라고 밝혔고요. 또 분쟁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그 뉴진스와 레이블 소속 뮤지션들 또 아티스트의 팬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토론의 관계자가 K-팝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또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관련 보도를 YTN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4월 23일 보도인데요. 하이브 미니진 전면전 유명 엔터사의 무슨 일이 제목에 변호사가 나오는 전문가 대담은 경영관 분쟁과 관련해서 여러 법률적 쟁점을 짚어줘서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어떤 법률적 관계를 이제 짚으면서 하이브가 주주총회나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진단과 민 대표의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이사회에서 해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해설을 하고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을 경영사행의 조치와 법적인 조치 두 부분에서 다루고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각각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법적 쟁점들을 다뤄줬습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하임하기 위해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한 4월 30일 보도 하이브에 고발당한 미니진 배임죄 성립하나도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같은 변호사가 등장한 대담인데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법리상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설명과 하이브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택한 이유에 대한 분석 등을 다뤘습니다. 문제점도 좀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대담은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내용이 긴 경우 언론사들이 이것들을 이제 홈페이지나 포털 등에 기사를 나눠서 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담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쟁점 전반에 대한 내용과 여론을 이제 짚어준 보도였는데 뒷부분의 일부 내용은 이제 흥미 위주의 가십성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미니진 기자회견 내용과 일맥상통, BTS 사이비 사재기 의혹 논란 파장, 개저씨 맞다이 선언, 변호사가 본 미니진 욕설 기자회견 처벌 가능성 등 다소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한 것은 그러니까 뉴스 전문 채널의 보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네, 이제 지나고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많은 양의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화된 문화 보도를 곧 선보일 예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두 분께서 언급해 주신 내용까지 잘 전달이 돼서 제작에 보탬이 되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선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기사를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5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제목이 명왕성 접근 성공 모델 유승옥 너무 신기해요 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가 명왕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모델 겸 배우 유승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미 없는 정보를 반복해서 이제 송고하는 이른바 어뷰징 또는 낚시 기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어느 여배우가 사망했을 때 어느 신문에서 그 여배우의 수영복 사진을 올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빚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시청률 또는 조회수 지상주의가 낳은 극단적 선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언론사도 지금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특히 이제 언론사들이 한 번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의 기호라든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 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쓰기 전에 내보내기 전에 한 번쯤은 선정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제목이나 최근에는 이제 뭐 썸네일 같은 부분에서도 선정성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K-팝 산업 구조 전반을 고민하는 언론이 되길. 이번 하이브와 어더 공방은 현재 언론 상황에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자극적인 기자회견 영상이 유튜브로 생중계되면서 기성 언론에서 방송될 수 없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와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 미디어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급증하면서 언론사가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 재생했는데요. 갈등 상황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언론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K-팝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언론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관련된 YTN의 후속 보도 기대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 YTN 본질에 집중한 분석에 집중해야.
하이브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은 연예, 문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망라되어 있는 이슈입니다. 이번 사안은 K-팝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너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YTN만이 쓸 수 있는 본질을 짚는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항공기 난동 처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한국인 여성이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유럽 현지 비행기가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 여성의 난동으로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항공기 안 통로에 승객과 승무원 여러 명이 뒤섞여 있습니다. 소란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카자흐스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 여성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긴 시간 소란과 난동이 이어져 결국 항공기가 비상 착륙하면서 무려 5시간 가까이 지연돼 다른 탑승객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 여성이 폴란드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소식을 YTN이 단독으로 전했는데 사건에 대한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항공기 난동 시 처벌 수준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난 2017년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항공기 안에서 벌어지는 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항공기에서 어떤 수준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른데요. 먼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폭행하거나 출입문을 조작하는 등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 수위는 최고 징역 10년입니다. 또 승객이나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안전운항 저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동 수준은 아니어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있는데요.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벌금 1억 원의 처벌 수준입니다. 조종실 출입 기도와 기장 지시 불이행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입니다. 기내 소란 행위 중 폭언 소란 및 음주 호위해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 중인 경우에는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으로,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각각 처벌되는데요. 기내에서 흡연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000만 원,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이 두 번째 주제는 초단기 임대차 거래, 주세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주택 임대차 거래하면 당연히 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전세나 월세를 생각하게 되죠. 최근 들어 집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아주 짧은 기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주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 물이 새 공사기간 집을 비워야 했던 이주선 씨. 숙박업소를 찾자니 너무 비싸고 마땅히 머물 곳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딱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3주간 임대 조건의 원룸을 찾아 이른바 주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같이 한두 달 또는 한두 주짜리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중개업체의 거래 건수를 보면 2020년 120건이었던 거래가 지난해 2만 건을 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달 이내 짧은 기간 동안 머물 곳이 필요할 때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늘어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렸는데요.
최근에 주 단위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새로운 유형을 소개했는데 이 같은 유형이 늘어나는 이유와 기존의 전세 거래에서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초단기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짚어주면 도움이 될 거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도움이 되는 보도를 위해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늘어나는 이유와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주세 거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책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나 부동산 단기 임대 전용 앱을 통해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세는 보증금을 내지 않는 만큼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전세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임대인들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임차인 공백기가 있을 때 공실로 두는 것보다 주 단위로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데요. 주세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세와 월세와는 달리 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단기 임대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상품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주세 계약 전에는 사기 피해를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체납 여부 및 근저당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일 보증금이 있는 매물일 경우에는 조건을 잘 살피고 보증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세 외 공과금 등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이 세 번째 주제는 더 경기 패스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더 경기 패스가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을 알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K패스가 월 60회까지 환급받는 데 비해 더 경기 패스는 환급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20, 30대 청년은 30%, 40대 이상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 기준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했습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여기에 지난달 개통한 GTX도 포함됐습니다. 더 경기 패스의 자세한 혜택을 소개하고 이미 출시된 K패스와 혜택을 비교하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전해 경기도민들의 기대를 높였는데요. 더 경기 패스의 본격 시행 소식을 전하면서 자세한 정보를 기자의 멘트로만 소개하고 한눈에 보기 쉬운 그래픽 이미지로 보여주지 않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기 쉬운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더 경기 패스와 비교해서 보면 좋은 카드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통 혜택 카드들이 출시된 가운데 어떤 경우에 어떤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기사에서 소개된 더 경기 패스와 더불어 K패스, 기후동행 카드, 그리고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아이패스까지 한눈에 대상과 혜택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의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최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입니다. 일반인이면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월 최대 60회 한해 적용되는데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에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따릉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6만 2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더 경기패스와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카드 모두 K패스의 월 적립 상한인 60회를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도 무제한으로 적립하고 청년층의 연령도 39세까지 확대합니다. 인천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을 상향합니다. 지난 5월 1일 4가지 카드가 모두 시행이 시작됐는데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한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신체적 질환이나 정신적 질환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질환 중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병은 생활을 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지외반증은 발 모양을 변형시키고 심할 경우 걷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관리법 등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메디컬 인사이트는 의료 분야 전문가의 강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무지외반증의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는 현상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외부로 튀어나온 관절이 신발에 쓸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서 질환이 더욱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신발을 착용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통증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지외반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두꺼워져 염증과 통증을 발생시키는 족부 질환인 지간신경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발이 시리고 저리거나 또는 화끈거리는 증상, 보행 시 앞 발바닥에 짜릿한 통증이 있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상당히 흔한 질병으로 3에서 17% 정도의 일반인들이 경험하고 있으며 50대 이상에서는 30%까지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증상이 악화되어 무지외반증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구두를 신고 서서 일하는 직업군의 남성에게도 무지외반증 환자가 자주 발생하기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예방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원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가족력이나 평발, 아킬레스건이 짧은 경우와 같은 선천적 원인을 비롯하여 다양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하는 만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한 원인 이외에도 예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편한 신발 위주의 생활습관 바꾸기, 치료를 위한 보조기 착용, 통증이 심한 경우에 필요한 약물 치료 등 다양한 예방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심할 경우에 진행하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정보도 있었는데요. 어긋난 관절을 바르게 접목시키거나 과도하게 벗어난 관절을 정상 범위로 교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할수록 수술적 치료의 효과가 낮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무지외반증에 대한 예방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Q&A 시간으로 무지외반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 정보와 예방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